초겨울의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희뿌옇게 내려앉았고 들판 위에는 흰 서리가 얇게 내려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자리한 공원묘지는 안개가 10개 깔려 있었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낙엽을 굴렸습니다. 길게 늘어선 묘비들은 서로 다른 사연을 품은 채 조용히 겨울을 맞고 있었습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묘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짙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지 안쪽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무겁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준호 회장, 한때 수많은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창립주의자,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를 키운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막대한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벌써 하얀 눈이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묵묵히 앉아 눈을 털어내고 준비해온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꽃잎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옆에 세워진 묘비엔 아들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이름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가에 맺힌 물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과 주고받았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현장만 끝나면 같이 여행 가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속엔 수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햇살 한 줄기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그에게 아무런 따스함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묘지 입구 쪽에서 두 아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옷차림이 초라했습니다. 누더기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손에는 조그만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들꽃 몇 송이와 삐뚤빼뚤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주위를 조심스레 둘러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묘비 사이를 천천히 지나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젊은 부부의 이름이 새겨진 묘였습니다. 누나로 보이는 소녀가 작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 옆에 어린 남동생도 따라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서 꽃을 꺼내 묘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아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아이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낯선 감정이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들의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묘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로 함께 떠나다. 그 글귀를 본 순간 회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바람은 점점 세차게 불었습니다. 하늘은 흐려지고 낙엽이 이리저리 흩날렸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묘비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 그는 그 말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현장들 중 하나였을 뿐이라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묘비를 닫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옆에서 무심코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고 소녀의 눈 밑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이 차가운 돌을 닦는 모습을 보며 회장은 갑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평생 쥐고 있던 부와 권력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묘비 앞에서 잠시 머물다 조심스레 자리를 떴습니다. 묘비 옆에는 그들이 두고 간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왔어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은 그 편지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선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덤 위의 낙엽들이 비에 젖듯 천천히 젖어갔습니다. 그날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지만 마음속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 말은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묘지 언덕 너머로 해가 완전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차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매가 걸어가던 길 위엔 작은 발자국 두 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이른 새벽의 서리 위에 찍힌 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자국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아픔이었고 동시에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준호 회장은 매일 새벽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나는 과연 올바르게 살아온 걸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묘지에서 만난 두 아이의 얼굴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이상하게도 잃어버린 아들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묘지에서 본 두 남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서 바람에 흩날리던 그 들꽃, 묘비 앞에 놓인 낡은 편지, 그리고 아이들의 맑지만 슬픈 눈동자. 그것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회장은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원도 기사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운전대를 잡고 묘지 입구까지 왔습니다.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그는 외투깃을 세운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난날의 잘못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묘역 한켠에는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누군가 두고 간 빈 물병과 초라한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식어버린 밥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누가 먹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회장은 곧 그 주인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묘지 입구 쪽에서 두 아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옷은 며칠 전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두꺼운 옷 대신 얇은 셔츠 위에 누더기 점퍼 하나를 걸쳤고 누나는 커다란 청가방을 어깨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빵 한 봉지와 다른 성경책, 그리고 낡은 털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장갑은 손바닥 부분이 헤어져 있었지만 소녀는 그마저 소중히 끼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들꽃 대신 낡은 과자 봉지를 꺼내 그 안에 사탕 2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사탕은 어쩌면
부모님이 생전에 사주셨던 마지막 간식일지도 몰랐습니다. 소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썹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스며들며 흙먼지 위에 따스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누나는 동생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는 멀리서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갔지만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묘비 사이를 지나며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발견한 건 그가 그늘 속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소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고 소녀는 묘비의 이름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묘비에는 익숙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혜수, 윤소연 건설 현장 사고로 함께 떠나다. 회장의 시선이 그 글씨에 머물렀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말하던 현장 정리라는 단어. 그 안에는 사람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차가운 돌에 새겨진 이름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잠시 뒤 묘지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회장을 알아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관리인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들 부모님이십니다.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지요. 그 뒤로 저 남매가 자주 찾아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꿇은 채 묘비의 흙을 고르고 있었고 소녀는 손수건으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장식보다도 경건하고 순수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햇살은 묘비 위를 은은히 비추었습니다. 회장은 그 빛 속에서 문득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함께 산책하던 날 아들이 말하던 목소리. 아버지, 사람을 잃는다는 건 참 무겁죠. 그 말이 갑자기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판단 중 어떤 것이 진짜 죄였는지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남매는 절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손으로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과 부모님을 그린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림의 한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나죠. 회장은 아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남매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묘지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햇빛은 그들의 어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이었고 동시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묘비 앞에 남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편지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아빠, 엄마, 올해는 우리 잘 먹고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삶을 버티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묘지 관리인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 아이들 고아원에서 지냅니다. 병든 동생 때문에 누나가 고생이 많아요. 그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가 세상 위에서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문득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흩날렸고 눈가에 물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회장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엔 두 아이의 모습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들은 듯 묘지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저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묘지에서 본 남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작고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오히려 회장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창밖에는 회색빛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씨였습니다. 회장은 양복 대신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조차도 마음 한편에서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차를 몰고 시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묘지 관리인이 알려준 주소였습니다. 길은 좁고 곳곳에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은하보육원이라 적힌 간판을 단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얇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듯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회장은 어제 봤던 그 소녀,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세탁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훈이 작은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엔 담요 한 장이 덮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의 그늘 아래서 그는 마치 세상의 시간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발길을 옮겼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회장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 힘들진 않습니까? 원장은 잠시 말을 아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동생을 지키려고 아르바이트를 3군데나 다닙니다. 밤엔 빵집, 주말엔 식당, 틈날 땐 재활용품을 모으지요. 지훈이는 폐질환이 있어 겨울마다 입원을 반복합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손에 쥔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속의 지폐가 갑자기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의 눈길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지우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낯섦도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을 담담히 바라보는 순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세탁물을 들었습니다. 회장은 돌아서려다가 문득 보육원 벽에 붙은 한 장의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고 기록서였습니다. 2010년 5월 23일 대치건설 현장 붕괴 사고 사망자 3명, 부상자 2명. 그 아래에는 희생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줄 정혜수, 윤소연. 그 이름을 본 순간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현장은 바로 자신이 회의에서 일정 지연을 막으라고 지시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귓가엔 오래된 회의실의 소음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현장 안전보다 납기가 중요합니다.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넘기던 냉정한 표정,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만 기록된 인명피해 보고서, 그가 버린 책임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 전부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동생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무릎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단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잊고 살았던 인간의 강함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원장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저 아이들 병원비로 써주십시오. 원장은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회장은 짧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더 깊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마당을 벗어날 때 그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지우가 빨래를 널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회장은 그 모습이 마치 아들의 어릴 적 뒷모습 같다고 느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켜자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었습니다. 회장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쌓였던 서류, 결제 도장을 찍던 손, 그리고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던 한 청년. 그 청년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 기억들이 흐릿하게 스쳐갔습니다. 아버지, 현장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는 아들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아들의 인생까지 집어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죄는 때로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방관 속에서도 태어난다는 것을. 회장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후회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차창 너머로 다시 보육원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동생의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뺨을 비추고 그 위로 눈발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묘하게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건 용서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인간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천천히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따라왔습니다.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약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날 저녁 회장은 처음으로 식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사진 앞에 밥 한 그릇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집은 여전히 넓고 조용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무겁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그날 밤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손님이 드나들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외투를 벗어 의자 위에 걸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묵직한 공기가 그를 맞았습니다. 벽에는 액자 속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회사 창립식 장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서 아들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했지만 회장은 그 웃음을 이제 더 이상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수첩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며칠 전 보육원에서 가져온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치건설 현장 붕괴 사고, 사망자 3명. 짧은 기사였지만 그 문장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일은 이제 오래된 과거다. 그렇게 수없이 자신을 달래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그저 잠시 눈을 붙이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앞에 낯익은 회의실이 펼쳐졌습니다. 긴 테이블과 양복 차림의 임원들, 탁자 위엔 두꺼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처럼 정면의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듯 했습니다.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연은 안 됩니다. 납기가 먼저입니다. 순간 그 젊은 직원의 얼굴이 번쩍 바뀌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위험합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회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눈앞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먼지와 연기,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떨어진 빗방울이 불빛을 반사하며 번쩍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사고 현장의 불길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손바닥으로 짚었지만 유리의 차가움이 손끝을 얼게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시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진 현장, 흙먼지 속에서 들리던 사람들의 울음, 그리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그 소리들은 마치 아직도 그의 귀를 떠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고통을 그제야 회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그날의 책임을 느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사진이 떨어져 유리 액자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작은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그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이 베었지만 그는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상처였습니다. 잠시 후 거실의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엔 어둠 속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가 고개를 돌리자 두 남매가 보였습니다. 지우와 지훈이 묘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희미한 불빛이 비추었고 그 불빛 속에서 아들의 모습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금세 흐려졌습니다. 바람이 불고 어둠이 덮치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에 담긴 물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그는 한참을 창가에 서서 숨을 고르며 비를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엔 약간의 생기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악몽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오랜 세월 외면해온 진실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는 그에게 지금이라도 바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불을 켜고 책상 위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훈, 내일부터 함께 도울 방법을 찾는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의 비는 멈추고 새벽빛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푸른 기운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아직 유리 파편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그날 새벽 회장은 오래 묵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된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겨울의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거리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몸을 파묻은 채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시 외곽의 낡은 보육원 창문 안쪽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작은 전기난로 하나에 의지한 방 안에는 어린 소년이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아들지 않았고 가슴에서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누나 지우가 수건을 적셔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새벽마다 약을 챙겨 먹였습니다. 보육원 의사는 이미 여러 번 말했다고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보육원의 한 달 운영비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우는 밤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길모퉁이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빵집 안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늘 피곤했습니다. 쌓인 밀가루 포대를 옮기고
빵 반죽을 돌리고 식은 트레이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작은 상처가 여러 개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각 강준호 회장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지우와 지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전해주는 짧은 편지가 유일한 소식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요즘 많이 아파합니다. 지우가 밤낮으로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회장은 가슴 한쪽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저 어린 생명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직접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눈은 밤새 더 쌓여 있었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누워 있었고 지우는 그의 손을 잡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가에 서서 조용히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와 병상 곁에 앉았습니다. 지훈의 손은 작고 여위어 있었습니다. 그 손 위에 자신의 두 손을 포개어 올리자 지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작고 약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생명의 힘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지우는 잠시 방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보육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뭉쳐 작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병실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그가 내린 수많은 결정 중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병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아이 지훈,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입원이 시급하지만 보육원에서는 비용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병원장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원장은 놀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에 서명하고 지훈의 치료가 바로 시작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한결 밝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의료기기가 조용히 작동했습니다. 지우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남매를 바라보며 오래전 자신과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아팠을 때 밤새 곁을 지켜주던 기억. 그때 자신은 일이 중요하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병실의 불빛은 잦아들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잠이 들었고 지우는 그 곁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졸았습니다. 회장은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커피는 식어갔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며칠 뒤 지훈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매일 병원 청소를 도우며 동생의 곁을 지켰습니다. 회장은 가끔 병실 문 앞까지 와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그날 저녁 회장은 병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두 남매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에는 따뜻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다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눈 내리는 병실 안에서 작은 소년이 편안히 잠든 모습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 꿈속에서 소년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미소는 아들의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밖에는 눈이 그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벽난로에는 약한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어렴풋이 비추었습니다. 사진 속의 미소들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 그 웃음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준호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본 남매의 모습, 병원에서 본 지훈의 얼굴,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이 하루하루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수첩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 생명을 잃지 않게. 그 문장을 바라보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비서 윤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와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난로 불빛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듯 손을 모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윤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건설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먼지와 철골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노트를 들고 안전표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진지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사진 속 그 눈빛을 보자마자 오래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몇 해 전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현장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직접 현장을 관리하던 젊은 책임자에게 모든 결정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수차례 보고했습니다. 안전장치가 부족합니다. 비용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때 회장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처리해라. 하지만 일정은 늦추지 마라.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붕괴된 철골 사이에서 여러 명이 다쳤고 3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짧은 편지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편지는 아직도 회장의 책상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 문장은 회장의 가슴을 수십 년 동안 찔러온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사고 현장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때 회장님 아드님이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셨습니다. 무너질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계셨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난로 앞까지 걸어가 섰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깊게 패인 주름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멀리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숨이 천천히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울음은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강함이 얼마나 많은 이의 눈물을 만들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벽난로의 불이 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약해지자 방 안은 어둠으로 채워졌습니다. 윤미정은 조용히 일어나 벽난로 옆에 나무를 한 조각 더 넣었습니다. 불빛이 다시 살아나자 회장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무너져가는 탑처럼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거야. 그 한마디는 대사가 아닌 한 인간의 내면에서 흘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윤미정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아래 하얀 눈송이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회장은 창문 앞으로 걸어가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유리에 대자 유리의 냉기가 피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그 차가움을 느끼며 오히려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자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속죄해야 한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불빛이 다시 벽을 비추고 책상 위의 사진이 반짝였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은 용서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를 나서기 전 벽난로 앞에 섰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 아이의 뜻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다.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조금 앞서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멎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공기에는 차가운 습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골목길을 따라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은 회장은 검은 우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길 끝에는 오래된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은하 보육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세상 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원장은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을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조용히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원장은 망설이다가 지우와 지훈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훈은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와 연필이 들려 있었고 지훈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 대신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지훈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병색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져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두 손으로 쥔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지만 입을 여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남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겁고 느린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한 발 물러섰고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은 그들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회장은 손끝으로 봉투를 밀었습니다. 봉투가 테이블 위를 천천히 미끄러져 두 아이 앞에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사진과 그날의 사고 기사, 그리고 아들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남자가 안전모를 쓰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손끝을 떨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펼쳐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벌이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천천히 봉투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그 사고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대사가 아니라 한 인간이 짊어진 죄의 무게였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던 강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지금의 그는 그저 늙고 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실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잠시 후 지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회장의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도 누나 옆에 서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원망보다 슬픔이 그리고 슬픔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무겁고 차가웠던 공기가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의 비는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창문을 넘어 세 사람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살짝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겨울이 끝나가는 징조처럼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보육원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다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슬픔을 녹여주는 봄바람 같았습니다. 회장은 두 남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다짐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속죄로만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누군가를 돕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날 회장은 처음으로 진실 앞에 섰습니다. 눈물과 후회 속에서 그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와 지훈도 아픔 속에서 조금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슬픔 위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푸른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고요하게 번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모든 일정을 멈추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그저 한 사람으로 불러주길 바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오랫동안 묵혀둔 문서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계약서와 보고서 그리고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한때는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숫자들 대신 떠오르는 얼굴들을 생각했습니다. 공사 현장의 사람들, 보육원의 아이들, 그리고 지우와 지훈. 그들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가장 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조용히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부터 내 남은 재산은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따뜻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적으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여전히 지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 위로는 새로 피어나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기자들이 회장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강준호 회장이 재단을 설립한다. 뉴스는 금세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터뷰도 화려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조용히 진심만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날 병원 로비는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지나가고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기자들과 의료진이 모인 자리에서 회장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우재단 설립이라는 글귀가 적힌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소보다 훨씬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빛도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기자석 맨 뒤쪽에 서 있는 지우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고 지훈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이크에 손을 얹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재단은 이름 그대로 지우재단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아픔을 겪은 한 가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석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용서를 구했고 이제는 사랑으로 남은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회장은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우와 지훈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고 지훈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그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의 첫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육원 개보수, 무료 치료비 지원, 안전교육 캠페인.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모든 일에는 회장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공사장 바닥을 살펴보며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금세 존경과 감사가 스며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변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재단의 첫 현판식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이는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동생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이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 장학금 1호. 그는 상자를 아이의 무릎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은 상자를 열어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봄 햇살처럼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회장은 그 미소를 보며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죄책감이 이 순간에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하얀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꽃잎은 병실 창을 스치며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속죄가 아니라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잔잔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회장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우와 지우는 잠든 채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던 세상에 조금은 닿았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혹은 세상 모든 아이들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봄날의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이 아닌 평화가 있었습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비는 굵지도 가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을 천천히 적시며 오래된 먼지를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길가의 벚꽃잎은 젖은 채로 바람에 흩날렸고 풀잎 위에는 빗방울이 구슬처럼 맺혀 반짝였습니다. 강준호 회장은 검은 우산을 들고 천천히 묘지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운전기사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조용히 걸었습니다. 이 길은 그에게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걸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에게 이곳은 속죄의 장소가 아니라 감사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묘역 입구에는 낯익은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습한 흙냄새, 젖은 풀향기, 그리고 비에 젖은 꽃향기. 그 모든 향이 뒤섞여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한 무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들의 묘였습니다. 묘비 앞에는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들꽃 한 송이, 그리고 흰색 편지 봉투 하나. 비에 젖은 편지에는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우가 놓고 간 편지였습니다. 회장은 그 편지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우산 끝에서 흘러내려 어깨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산을 내려놓았습니다. 빗방울이 머리와 손등에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묘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묘비 위의 이름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강도윤. 그 이름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슬픔 대신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구나. 너의 이름으로 세상이 따뜻해지고 있어. 그는 손에 든 편지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는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 다니고 저는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합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한자 한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묘지 아래쪽에는 빗물이 고여 작은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물길 위로 꽃잎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는 그 물길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모든 잘못도 눈물도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리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꽃이 되어 닿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산을 다시 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는 맞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아들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흐릿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구름 사이로 희미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게 내려와 묘비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는 묘비 옆에 새로 가져온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꽃잎이 비에 젖으며 빛을 잃어갔지만 오히려 더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양손을 모아 기도하듯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자 인생을 향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멀리서 천천히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마 근처 절에서 들려오는 저녁종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비와 섞여 묘지를 감싸며 퍼져나갔습니다.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무거운 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조용한 평화였습니다. 그는 묘지 입구로 향했습니다. 발밑에 흙이 질척거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에 그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비 위로 햇살이 비치며 비에 젖은 들꽃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들의 미소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인사를 건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길 아래로 내려오자 보육원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들꽃을 쥐고 비를 맞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언덕 위로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오랜 세월 닫혀있던 그의 마음 문을 완전히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작은 우산이 들려 있었지만 어느새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는 그 빗방울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세례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새로 세워진 작은 비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삶,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회장의 발걸음을 따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작은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평화와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가끔 묘지를 찾은 회장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그 우산 아래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세상 풍파를 모두 지나온 그는 마침내 진심으로 편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재단과 마음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남았습니다. 사연 마무리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다음 사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